MBTI 코리아 프렌즈 6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잠깐 해드리고 저희 강연 시작할게요. 오늘 이주원 선생님은 현재 양양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미술평론가이자 조술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작으로는 느낌 있는 그림 이야기, 지식의 미술관, 역사의 미술관, 10대를 위한 이주원의 창조의 미술관 외 다수 미술 대중서를 통해 미술 대중화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미술 이야기는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 너머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 독자들을 하여금 미술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업인 사람입니다. 미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 감상도 하고 또 미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 그 미술을 통해서 생각도 나누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 미술, 우리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통해서 그래도 또 우리 문화를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한국인의 눈과 마음이고요. 처음부터 미술 작품 보시면 좀 골치 아프실 수 있으니까 눈풀기 운동 잠깐 하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뱅글뱅글 돌아나가는 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뱅글뱅글 돌아나가는 선,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그렇죠. 나선. 예, 나선이라고 하죠. 혹은 회오리선, 회오리 바람 같다 그래서 회오리선, 또 소용돌이선, 물이 이렇게 감아도는 모습을 우리가 소용돌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용돌이 같다 그래서 소용돌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만 무한하다면 나선은 무한히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만 무한하다면 나선은 무한히 돌아나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선이 진짜 나선일까요? 나선이 아니다. 나선처럼 보이지만 나선은 아닙니다. 나선이 아니면 뭘까요? 원의 집합입니다. 동심원 같은 원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큰 원 안에 보다 작은 원, 그 안에 보다 작은 원, 그 안에 보다 작은 원, 이렇게 원들이 모여있는 원의 집합이다. 나선이 아니다. 나선처럼 보이지만 나선이 아니에요. 제가 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원이면 제자리에 오겠죠. 나선이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세 번째 쭉 선을 따라서 레이저 포인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려보면 제자리다. 그렇죠? 제자리다. 나선이 아니다. 원이다. 원들이 모인 거예요. 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폐쇄된 도형입니다. 그 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들이 모여 있는데 왜 나선처럼 보이는가? 우리 눈이 착각을 했기 때문이다. 착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배경의 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에 보면 띠들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곡선으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도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공간 안에는 원심력 같은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심력의 지배를 받아서 원도 돌아나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 눈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사실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가운데 파란 선으로 사각형이 3개 그려져 있죠. 3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3개의 사각형 가운데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3개. 예. 2개 없으세요? 2개? 예. 하나 없으십니까? 예. 예. 정사각형은 모두 3개다. 예. 3개가 맞아요. 자, 이게 다 정사각형이라면 내려오는 선들은 다 수직선들이겠죠. 서로 평행하겠죠. 평행합니까? 네, 평행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제가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가늘게, 흐릿하게 한번 뜨고 보세요. 눈을 흐릿하게, 가늘게. 예. 그러면 정사각형이 제대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눈을 밝게 뜨고 보면 정사각형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눈을 흐릿하게 뜨고 보면 정사각형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너무 눈 밝게 뜨고 볼 일 아니다. 예. 때로는 흐릿하게 대충 보는 게 사물의 진실을 보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배경의 꺽쇠선들 때문에, 이 물결처럼 움직이는 꺽쇠선들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도 정사각형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그 런던으로 생각이 되는데, 런던 지하철 그 통로, 예, 그 통로를 누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위에다가 빨간 선을 2개를 그었습니다. 그렇죠? 수직선으로 왼쪽에 빨간 줄 하나, 오른쪽에 빨간 줄 하나. 자, 왼쪽에 빨간 선과 오른쪽에 빨간 선 가운데 보다 긴 선은 어느 쪽 선입니까? 어느 게 더 긴 선일까요? 예, 여태까지 이제 눈이 계속 속았으니까 예, 눈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예, 오른쪽이 길어 보이죠? 하지만 2개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재서 그어놓은 선이에요. 똑같은 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착각을 잘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정지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눈을 믿으시면 안 되겠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정지되어 있는 거죠. 예,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초점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초점 맞춰 보세요. 초점 맞춘 곳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주변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초점을 이동해 보시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시든지 초점 맞춘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 시야에 들어오는 거라고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초점 맞추는 극히 일부분만 제대로 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어린이 노래에 그런 게 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예, 일렁일렁, 출렁출렁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눈은 착각을 잘합니다. 자, 여기선 지금 좌우 끝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테스트인데 가운데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죠.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죠. 예, 파란 점은 진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노란 점 3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노란 점은 안 움직이죠. 예, 안 움직이는 노란 점 3개가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의 가운데 정중앙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점을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역삼각형의 한가운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네. 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현상. 점이 하나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둘 혹은 3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점이 계속 보이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보시는 분들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집중을 하시면 여기 초점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초점 범위 벗어났다고 저 선명한 노란 점이 안 보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초점 범위 안에 저 노란 점들이 다 들어와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못 볼 수 있다. 우리 눈은 그렇게 한계가 많다. 자, 이런 우리 눈의 한계 저주냐?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그 한계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인 한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왜? 미술이란 예술은 기본적으로 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서양 미술이 특히 그렇죠. 그런 미술은 우리 눈에 이런 한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림이라는 게 뭡니까? 2차원 평면 위에 물감을 바른 거죠.
그런데 잘 그린 그림 보면 3차원 공간이 느껴지고 입체감이 느껴지고 질감이 느껴집니다. 예. 눈이 속고 있는 거죠. 만져보면 똑같은 2차원 평면 위에 똑같은 질감의 물감을 바른 것에 불과해요. 만져만 봐서는 뭘 그린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쳐다보면 공간, 입체, 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눈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속임수가 바로 미술입니다. 예. 즐겁게 속는 거. 속으면서 감동받아요. 너무 감동받으면 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술이란 예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시각적인 한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실루엣으로 한 여인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매물 도는 모습이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보이시는 그대로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시계 방향 오른쪽. 내려주시고, 무슨 소리냐?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자, 똑같은 걸 보고 계신데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왼쪽으로 돈다 그러십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방향을 바꾼 적이 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방향 바꾼 적이 있다. 방향 바꾼 적 없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또 갈리죠. 어떤 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돈다. 혹은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돈다. 이런 분 계시고, 무슨 소리냐? 방향 바꾼 적 없다.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제각각 죄송합니다. 제각각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제각각 다르게 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접할 때 신경생리학자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신경생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추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접할 때 우뇌가 먼저 활성화되는 분들한테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고, 좌뇌가 먼저 활성화되는 분들한테는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인다. 방향 바꾼 건 뭐냐? 우뇌가 활성화됐다가 좌뇌가 활성화됐거나, 좌뇌가 활성화됐다가 우뇌가 활성화됐거나, 우리 뇌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이렇게 우리는 또 사물을 제각각 다르게 본다. 착시 현상 때문에도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못 봤는데 좌뇌 우뇌 때문에도 우리는 제각각 다르게 봅니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가? 그 실루엣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라면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한 방향으로 도는 거로 보여요. 근데 그림자기 때문에 방향이 제각각 달라 보입니다. 가운데가 그거죠. 자, 지금 보시면 왼쪽 거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죠.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죠. 하얀 선, 빨간 선, 파란 선으로 왼쪽, 오른쪽과 형태를 구별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보이는데, 요 가운데 거는 보는 분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으로도 돌고 있고 왼쪽으로도 돌고 있고, 구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눈이에요. 자, 이게 우리 눈입니다. 우리 눈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한계가 우리한테 축복이죠. 미술이란 예술을 탄생시켰고, 또 영화라는 예술도 우리 눈의 한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어항이 있죠. 먼저 오른쪽 어항 봐주시면 아무것도 없고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잘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오른쪽 어항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그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 점을 보세요. 그러시라고 찍어 놓은 점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어항은 잊어주시고요. 왼쪽 어항을 30초 이상 뚫어져라 봐주십시오. 빨간 어항이죠. 거기 하얀 물고기가 한 마리 삽니다. 그 물고기의 눈을 잘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오른쪽 어항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그때 저 물고기의 눈과 아까 보신 까만 점을 일치시킨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 어항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외로워 보입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어항 봐주세요. 까만 점 보세요. 친구 있습니까? 네, 친구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붉은 계통의 색깔. 어떤 친구가 나타났어요? 잔상이죠, 잔상. 잔상입니다. 자, 밝은 이미지를 보면은요, 우리 눈이 그 시각 정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잔상이죠. 다른 걸 보는데 먼저 본 이미지가 겹쳐서 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탄생한 현대 예술이 바로 영화죠. 1초에 24개나 되는 정지된 이미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죠. 잠깐 멈출 때 영상이 불이 들어오죠. 지나갈 때 꺼지죠.
일초에 24번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우리는 계속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거죠. 일초에 24번. 예. 문제는 이미지가 멈추고 불이 들어와서 그걸 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그게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또 새로운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그 층들이 쌓여서 먼저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흐려지면서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눈은 한계가 많지만 그 한계가 우리한테는 축복이다. 시각예술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눈의 한계에 기초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미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미술은 늘 자연을 지향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최고로 쳐요.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 잘 만들고 멋지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도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무언가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연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냐?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자연에 가까운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7세기 다랑아리를 보고 계신데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품이 이런 겁니다. 다랑아리 한번 보세요. 달처럼 생긴 항아리라 그래서 다랑아리라고 부르는데 이거 만들 때 원래 그 그릇을 2개를 만들죠. 이렇게 잘린 거 2개를 만든 다음에 2개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붙은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구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보물 1437호,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물로 평가받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보세요. 이 달 모양, 구 모양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벽한 구를 만든 것보다는 약간 찌그러진 거.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랑아리의 이런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완벽하게 구가 된 것보다는 약간 뭔가 모자라고 약간 부족하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형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이무봉이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옷은요 꿰맨 자국이 없어요. 인간은 뭘 만들면 인간의 자치가 남지만 자연에는 그런 인위적인 자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옷 같다. 이게 하늘나라 옷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나라 옷은 무슨 굉장히 화려하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공적인 기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형 질서를 꺼려합니다. 그것을 그다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여기 한번 그 나무 들어간 거 보세요. 보라든지 상인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나무를 갖다가 반듯하게 깎아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곡선을 넣더라도 완벽하게 어떤 그 곡선을 만들어서 다듬어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무의 틀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나무들 보다 보면은요, 좀 반듯반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반듯하게 깎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히 이 상인방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간격도 약간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게 나무들이 막 휘어 있고 두께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현대의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규칙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미학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모자람과 게으름을 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가면 편의주의적이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대충.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미가 넘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자라고 좀 게으른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조각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이 만든 수예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천조각에 남아도니까 그것을 그냥 기어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조각보 천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남는 것을 이 사람은 그래도 사각형으로 전부 다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붙인 거지만 이 사람은 대충 봐서 사각형 자르기 힘든데 그거 자르면 나머지 또 버리기 아깝다. 대충 그냥 이렇게 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다양한 꼴들로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패턴이 없어요.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거예요. 대충 갖다 붙였는데 그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울림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공명이죠. 울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천들 잘라서 대충 여기 지금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질서 있게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남은 거, 짜투리, 이런 것들 그 생긴 모양 그대로 좀 살려서 그것들이 전체로 어우러지면 그 나름대로 하나의 아름다움이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이 자연스럽다. 얘가 삼각형에 가까운데 굳이 얘를 사각형으로 깎아갖고 다 이렇게 모을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이렇게 맞춰서 조화되는 대로 몰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은 본질적으로 관조하는 미술이다. 코앞에서 따지지 않고 이게 더 기능적이냐, 더 합리적이냐 이런 건 너무 따지지 않고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전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전체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전체가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희안이라는 화가가 그린 15세기의 그림인데요. 고사관수도 옛날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물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예술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조하는 것. 그냥 관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관조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좀 명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되 무슨 참과 거짓만 가리고 기능과 편의만 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관조한다라는 것은 명상하듯이 바라보면서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아름다움이 다 깃들어 있고 어느 하나 흉한 거 없고 어느 하나 사실 추한 거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그 자연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연만큼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기하학적으로, 자연에는 사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그걸 굳이 완벽하게 기하학적으로 다듬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정에 근본적으로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아트는 테크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그린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요. 취하선이라는 영화는 오원 장승업이라는 화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서편제라는 영화는 그 여성 소리꾼,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한 영화입니다. 보면은요, 이 예술가들은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그 냉철한 계산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예술가들은. 이런 영화에 나타난 예술가들 가만히 보면 이 취하선이라는 그 제목의 이 영화 보면은 이제 그림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화가는 그림에만 취한 게 아니라 술에도 취해 있습니다. 여기 술병이 옆에 들려 있는데 술을 먹고 취해야 그림을 그려요. 머리가 술을 안 마시고 너무 이렇게 생각이 명료해지면 그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그래서 흥이 나요. 안에서 흥이 나고 또 신명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신명이 나고 그래야 그 안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내적인 에너지가 분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분출해내는 게 예술가의 일이에요. 그것이 예술가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모순이라든지 부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기와집에 올라가 갖고 술 마시면서 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서편제라는 영화에서는 보면은요. 양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소리꾼으로서 음악인으로서의 능력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부러 약을 먹여갖고요,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님이 되었어요. 지팡이로 지금 짚고 다니죠. 예. 왜? 소리는, 음악은 기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그 한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한을 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합니다. 한을 품게 하려고. 예.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죠. 아무리 자기 딸이라도. 예. 딸이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대로 동의도 받지 않고 약을 먹여서 몰래 눈을 멀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 예인들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있는 어떤 한, 어떤 정신의 정수, 그런 것들을 예술가는 분출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술가들을 주제로 한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술이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문명들을 막론하고 미술이 중시하는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표현, 아주 사진같이 잘 그렸죠.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표현, 예. 머릿속의 아이디어, 생각들,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는 이제 솔루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개념 미술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서와 정신의 표현, 내적인 감정, 예. 어떤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에밀 롤레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그린 예언자라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예, 크게 사실, 그리고 개념, 정서와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 미술이 바로 이 사실 표현을 고도로 발달시킨 미술이죠. 예. 앵그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브로이 공작부인, 제2제정기, 프랑스 제2제정기의 그 아주 사교계의 그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런 공작부인, 귀족 부인을 그린 그림인데요. 얼마나 사실적인지 모릅니다. 뭐 피부, 빛깔도 그렇지만 이 옷 주름이라든지 거기 빛이 비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사실적이에요. 사진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고도의 자연주의 혹은 사실주의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념, 아이디어를 중시한 미술이 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개념, 아이디어, 지식을 중시한 미술로 우리가 고대 이집트 벽화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요. 무덤 벽화입니다.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네바문이라는 귀족이 가족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여기 물고기들이 있고 여기 막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은 다 옆얼굴이고요. 가슴은 다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는 또 다 옆을 향해 있는데 이 옆얼굴의 눈은 또 정면에서 본 눈입니다. 눈 흰자위 두 개가 다 보인다는 것은 그 눈이 정면에서 본 눈이라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 옆으로 서서 가슴 정면으로 돌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 얼굴 다시 옆으로 돌리고 눈이 다시 정면으로 온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고대 사람들이니까 뭘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집트인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예. 이집트인들은 고대 문명을 일군 사람들 아닙니까?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고대 문명이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죠. 자연의 규칙, 법칙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고요.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합니다. 그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릴 때는요, 그 규칙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들이라든지 고양이는 다 옆모습 그대로 그렸어요. 앞모습, 옆모습 썩지 않았어요. 인간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집트 벽화도 보다 보면은요, 인간 중에서도 파라오라든지 귀족들을 이렇게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다르게 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농부를 그릴 때는 농부 가슴 정면 안
향해 있지 않아요. 그냥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옆에서 본 가슴을 그립니다. 예. 무의라든지 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적인 표현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렇게 귀족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그렸다는 거죠. 예. 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그렸는가? 몸의 각 부분이 중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옆얼굴은 이 사람의 얼굴 특징을 앞얼굴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그림을 그린 이집트 사람들은 옆얼굴이 사람 얼굴을 잘 드러내줘요. 우리가 사람 얼굴 그림자에 비춰보면 그렇죠. 빛을 이렇게 비춰서 벽에 그림자 생길 때 앞얼굴을 그림자 비치게 되면 그 사람 특징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옆얼굴 하면 코하고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옆얼굴은 앞얼굴보다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요. 가슴은 정면에서 본 가슴이 가슴의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눈은 당연히 정면에서 마주보는 눈이죠. 하지만 발은 옆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이 보다 발의 특징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신체를 봤을 때 각각 중요한 측면들을 모아 봉합해서 표현한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무덤 벽화에 특히 이렇게 그려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네바분이라는 사람을 그린 건데 지금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사냥하면서 행복하게 살 걸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런 질서가 반영된 지체들을 모아 그림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의식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본 모습을 그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가, 한국 화가 김호득이라는 화가가 그린 계곡이라는 그림입니다. 지두화예요. 지두화.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손가락에 먹물을 묻히고 물감을 묻혀서 막 그린 거예요. 예. 정신없이 그린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지금 계곡에서 바위가 있고 물이 막 흘러나오는 이 느낌을 갖다가 자기가 물이 된 양 먹을 찍고 물감을 찍어서 막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 개념의 표현, 이런 정서와 정신의 표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한국 미술은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런 미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동서의 문화와 미의식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여러 미술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 서양 미술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고맥락 사회라 그러죠. 그리고 서양 사회는 저맥락 사회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서양은 인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대요. 하지만 한국은, 동양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고맥락 사회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입니다. 네.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인간을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어떤 다른 집단으로부터도 인간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개인에 대한 관념과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이라 그러죠. 개인주의를 갖다가 영어로. 디바이드하고 나누고 나눠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인디비주얼이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은 독특합니다. 남과 다른 무엇이 있어요? 다른 개체와는 다른. 그래서 개인주의는 어떤 독립성을 담보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체, 개인이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인디비주얼리즘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개인주의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개인주의란 말은 이기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개인을 생각한다는 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나오는 게 한국은 고맥락 사회라는 거죠. 하이 콘텍스트 사회예요. 개인을 맥락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사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다른 존재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튀어나온 돌이라는 거죠. 정으로 때려서 다듬어서 못 튀어나오게. 사회가 다듬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성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고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예,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역사화가 회화 장르의 가장 중요한 장르로 발달합니다. 이 히스토리 페인팅이라는 역사화는요, 인간의 어떤 드라마를 표현한, 어떤 인간의 드라마를 표현한 이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동양에서는요, 특히 한국에서는 문인산수화가 회화 장르의 가장 중요한 장르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르 비교를 해보면은요, 회화 장르 서로 공유하는 장르가 많이 있어요. 서로 다 비슷해요. 한국의 인물도 서양의 초상화 거의 같은 장르예요. 예. 그리고 한국의 산수화, 예, 서양의 풍경화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유사한 장르예요. 한국의 기명절지화라는 것은 이제 그릇하고, 기명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말이고요. 절지가 이제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꽃가지들 이렇게 잘라놓은 거. 그러니까 꽂아놓기, 뭐 화병에 꽂아놓을 수도 있고 늘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릇하고 꽃을 그린 그림이라는 건데, 그릇하고 꽃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벼루라든지 책이라든지 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양의 정물화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물들을 모아서 그리는 그림, 이게 이제 기명절지입니다. 서양의 정물화, 예, 이것도 뭐 유사한 장르죠. 한국의 풍속화라고 있고 서양의 장르화라고 있고, 예, 그게 이것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다양한 모습들, 뭐 다양한 풍속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사한 장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회화 장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화입니다. 한국 전통 회화에 보면 역사화 없어요. 이순신 장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으로 생각하죠.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성취, 업적, 삶,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옛날 한국 화가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세종대왕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한글을 창제했어요. 예. 그러나 세종대왕의 일대기 성취 업적을 그린 한국 화가 없어요. 옛날 화가들 아무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화라는 장르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베로네세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는 다리우스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서양 역사화의 하나입니다. 이런 게 역사화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그 옆에 알렉산더의 친구이자 장군인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뭘 그린 거냐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이제 결전을 벌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수스라는 곳에서 둘이 결전을 벌여요. 그런데 다리우스 대왕이 패합니다. 그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우스 대왕의 가족이 알렉산더 대왕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 다리우스 대왕의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 있어요. 예. 잡히게 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 신하한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예, 가서 다리우스의 가족을 극진하게 대접해라. 가장 좋은 음식 먹이고 가장 좋은 잠자리에서 자게 하고, 예,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그래서 신하가 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가족들을 만나러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대왕의 가족이 고맙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 이렇게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감사를 표한다는 게 잘못해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헤파이스티온한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헤파이스티온을 알렉산더 대왕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왜 착각을 했는가 보니까 헤파이스티온이 키도 더 크고요, 더 럭셔리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왕인가 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왕조 시대에 왕과 신하를 착각하는 거, 이거 큰 신뢰죠. 엄청난 신뢰입니다. 주변에서 이분이 왕입니다라고 붙잡아 주니까, 교정해 주니까, 예, 이 가족이 막, 예, 놀라서, 예, 왕한테, 예, 사죄를 합니다. 예.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그 은혜도 우리가 모르고 왕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데 절을 드렸으니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손을 앞으로 뻗죠. 예. 어머니, 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옆에 자기 친구 장군 헤파이스티온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알렉산더입니다. 예. 이 사람도 알렉산더예요. 저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예. 착각하신 거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다독여줘서 예. 안심하게 합니다. 예. 벌을 받을 줄 알았다가 그렇게 아주 관용을 베푸는 알렉산더를 보고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게 되죠. 그리고 헤파이스티온도 왕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구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겠죠. 알렉산더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알렉산더는 이렇게 정복해 들어갈 때마다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 나라 신전이나 또는 제단 앞에 나가서 그 나라 신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예. 그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나는 당신들의 신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문화를 나는 존중합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2,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지중해 일대를 정벌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웅의 덕과 교훈을 전해주는 그림, 이런 그림이 역사화입니다. 그래서요, 서양 역사화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 그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덕, 교훈, 모범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치면 서사시하고 비슷해요. 서사시.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내러티브 페인팅이라고도 하고 이야기 그림이라고도 하고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많이 그려졌고 클레오파트라도 많이 그려졌고 나폴레옹도 많이 그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그려진 적이 없어요. 예, 역사화가 없고 의계라고 있죠. 의계. 옛날 왕실의 어떤 의식을 이제 기록하고 그 어떤 모범을 표현한 그런 이제 그 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림도 끼워 넣는데 그 그림들이에요. 영조하고 정순 왕후가 결혼식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문무대간이 다 어디에 서 있었고 사람들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 두면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기록을 만들어 두는 건요. 나중에 비슷한 행사가 치러질 때 그걸 그대로 보고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원행을묘 정리의궤도라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어머니의 회감년을 갖다가 수원에 가서 화성에 가서 열고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런 기록하는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역사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벌어진 의식 행사를 기록하는 그림이에요. 네, 한국에는 이런 그림이 없다는 거죠. 왜? 인간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입니다. 예술이 표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괄하는 자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서양화에서 보면은요, 개인의 어떤 내면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표현해요. 프랭크 딕시라는 사람이 그린 고백이라는 그림 보면은요, 지금 이 남자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 건지, 이 여자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 건지, 누가 먼저 고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 옆에 있는 게르스트리라는 화가가 그린 웃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은 이 화가가 25살 때 자기 얼굴을 그린 건데요. 웃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 지금 굉장히 아주 불안함, 그 다음에 그 슬픔, 이런 게 이 웃음에서 느껴집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작곡가 쇤베르크의 아내 마틸드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유부녀를 사랑한 거예요. 깊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틸드가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가정을 버리고 이 남자하고 같이 살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젊은 남자 만나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소리를 아이들이 듣게 하고 엄마 없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했지만 헤어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게르스트는 울면서 말려요.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랑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고, 같이 살자고 계속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인은 돌아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좌절하고 그림 그릴 힘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림도 안 그려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예. 이 모습이 자기도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남긴 자기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살했습니다. 예.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고통,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심리가 표현이 돼요. 인물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물의 내면 표현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그렸어요. 물론 풍속화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가 해악도 느끼고 유머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희로애락의 표정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질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간에게 집중했고 그 인간의 드라마를 그렸고 이것을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옛날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이 회화 장르 위계를 정해놨어요. 그 왕립 아카데미에서 위계를 정해놔서 역사화가 제일 위의 장르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인물화예요. 그 밑이 동물화입니다. 그 밑이 풍경화예요. 그리고 그 밑이 정물화입니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줘요. 정물화, 스틸 라이프죠. 스틸 라이프. 생명이 멈춰 있어요. 풍경화에는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움직이는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풍경화에서. 그거 위에 움직이는 생명체 동물이 있어요. 그거 위에 초상화, 인간을 그렸어요. 그 인간의 드라마가 역사화입니다. 그대로 위계가 있어요. 한국에서 회화의 위계를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화원에서 그렇게 위계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장르는 대체적으로 보면 산수화입니다. 서양의 풍경화, 네 번째 있는 그 장르와 같은 산수화를 가장 높이 쳤다는 것, 자연을 그리는 것, 자연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초상화, 윤도서라는 사람이 그린 자화상 보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어떤 정신, 사물을 꿰뚫어 볼 듯한 눈빛, 그리고 우주와 사물의 본질을 갖다가 통찰하는 듯한 어떤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추상적인 영혼, 정신,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매우 노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짓고 우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 안 그립니다. 여기서 막 쾌활하게 웃는 모습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안 그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린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면 백제의 마해삼존불 같은 그런 이제 조각 보면은 미소 짓고 있는 게 있어요. 가끔 미소 짓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미소는 그냥 우스운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서 내가 웃는 그런 미소가 아니고, 그거는 초월적인 미소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우주를 꿰뚫어 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여유입니다. 그런 식의 초월적인 미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표현된 적이 있어도 희로애락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림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연과 전체를 항상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인디펜던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디펜던스다. 상호 의존하는. 독립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스트 유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항상 맥락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고맥락 사회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그러면 부장님, 가정에서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너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죠? 너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아버지예요. 길가에서 만나면 선생님, 아저씨. 명함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의 직장에서의 직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맥락을 알아야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있어요. 당신, 너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 직업적 맥락, 또 가정에서의 맥락, 다른 친구 관계에서의 맥락,
선배인지 후배인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나랑 나이 비슷하다고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나이가 나보다 아래여도 그 사람이 내 선배일 경우, 특히 뭐 군대 같은 경우에서 내 선임일 경우,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한테 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나한테 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맥락으로부터 독립된 인디비주얼리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서구화돼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희정 교수, 심리학자 두 사람, 마커스 교수, 이 두 사람이 사회심리 실험을 한 걸 보면은요, 여러 대상을 보여주고 임의로 고르게 하면 미국인은 가장 희귀한 것, 드문 것을 고르고요, 한국인은 가장 보편적인 것을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뭘 골랐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생각 없다가도 저 사람이 저거 골랐네? 그럼 일단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고르죠?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걸 다 같이 고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뭘 중시하는지 이게 나한테도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논쟁을 제2의 천성으로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중용의 도를 앞세운 타협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근법 같은 경우도 내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바라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죠. 투시 원근법. 그래서 호베마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미델 하르니스의 길 보면은요, 여기쯤 수평선이 있죠. 그쪽을 향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다 높이가 비슷한 나무일 텐데 점점 작아 보여요. 길도 폭이 거의 같을 텐데 점점 줄어들어서 폭이 좁아갖고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 점으로 모든 게 다 줄어듭니다. 내가 여기서 보면 소실점은 저기 있고요. 내가 이쪽에서 보면 소실점은 이쪽에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중심이에요. 개인주의.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투시원근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발달시킨 적이 없거든요. 투시원근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원근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안견이라는 조선 초의 화가가 그린 몽유도원다라는 그림이에요. 안평대군이라는 왕자가 꾼 꿈을 안견한테 이야기해서 안견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왕자가 꾼 꿈.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도원,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곳이죠. 그 도원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다 보면 이제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있고요. 내가 밑에서 위를 쳐다볼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이 도원으로 들어가서 여기 복숭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선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 보다 보면은요, 한 그림 안에 시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피카소 입체파 시점이 여러 개인 것처럼 피카소하고는 다른 의도로 그린 거지만 보다 보면은 다양한 시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보고 산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보고 그 모든 경험을 갖다 다 녹여놓은 겁니다. 서양화는 내가 한 자리에 서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한 지점을 바라본 거.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은요, 시간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총체적인 경험을 그리는 겁니다. 한 시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산수화를 보다 보면 다양한 시점이 보이는 그림들이 많아요. 내가 본 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서 경험했을 것을 그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를 총체적인 시점에서 보고 그리려고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이 그림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관계를 중시해왔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링컨의 말에 빗대어 좀 표현하자면은요, 한국 전통회화, 옛날 그림의 핵심적인 표현 형식은 관계에 의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술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사람을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이 둘이 서로 기대어 있는 거라 그러죠. 사람은 서로 기대어 있어야 된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간이라는 건 사이간자,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만 생각하면 사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한 개인만 생각하고 인간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당연히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파악하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그 사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절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건 모두 이 사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행복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서양인 문명의 원류인 옛 그리스인들의 행복은 뭐였느냐?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 예. 이게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떠나서 한국인에게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예. 집안에서 내가 맞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른 도시로 가서 예를 들어서 예술을 배워서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을 지켜야 돼요. 나는 희생하고 동생이 원하는 걸 형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식의 그 관계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그림에 나타나는 시점은 3인칭 시점, 아웃사이더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미술에 나타나는 시점은 1인칭 시점, 인사이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에게 투사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투사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술도 보면 서양 미술은 자신감 넘치는 표현, 그 개성을 드러내고 개인을 주장하고 아주 인디펜던트한 독립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미술은 겸손한 표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해부하듯이 혹은 정복하듯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무라일체,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예. 조선 말에 전기라는 화가가 그린 계산 포무도라는 그림입니다. 예. 이런 그림을 한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면은 색깔도 거의 안 칠했어요. 분 몇 번을 휘둘렀죠. 여기 하늘이라면 파란색 칠하거나 구름이 떠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산이라는 거 얼추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겠구나. 여기도 비어 있는데 집이 있고 여기 선으로 그어져 있고 여기 막 이제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거 보면 뭐 대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건가 보다. 여기 낸가 보다. 미로 짐작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관계들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관계들을 따라서 이 화가가 그리려고 한 것은요. 집의 사실적인 모양이거나 나무의 사실적인 모양, 산의 사실적인 모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잘 그려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우주의 기, 에너지. 우주의 운, 리듬입니다. 우주의 기와 에너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와 리듬은, 운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와 운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이 오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도 만들어내고, 불도 만들어내고, 쇠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에요. 그런 기운이 막 움직이다 보면 새 삼남 안상이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술가가 그려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운입니다. 그 기와 운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에서는 그것을 기운생동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기와 운이 살아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필휘지라 그럽니다. 붓을 한번 쓰면 쫙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생동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와 운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 이런 조형 속에 나타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뭐 분청사위 같은 이런 그릇도 만들게 돼요. 이 그릇은 보면은요, 그릇 다 만든 다음에 원래 흙이 회색이죠. 회청색인데 회청색의 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흰 흙물을 갖다가 바른 건데요. 이것을 귀활분청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릇 여기 이제 바닥에 이 부분 잡고요. 큰 붓으로 흰 그 흙물을 한번 찍은 다음에 그냥 확 돌려버린 거예요. 네. 정교하게 장식한 게 아니라 확 돌려버립니다. 그런 귀활분청이라는 것도 있고 덤벙분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덤벙분청 이거 잡고서 그냥 흰 물 속에 흙물 속에 풍덩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흐른 자국도 남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 추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졸하다 그러면 예스럽고 서툰 거. 왜냐하면 서툰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면 인위적으로 느껴지니까 서툴어 보여야지 훌륭한 미술이다. 불사지사. 닮지 않았는데 닮았다. 형상으로는 보면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느낌으로 보면 뭔가 닮았어요. 예,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천혜무봉. 예, 하늘나라 옷은 꿰맨다가 없고요. 무기교의 기교. 예,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너무 공교하고 정교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반영된 그런 미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도요. 그런 한국 예술가들의 태도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몇 작품 보시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이라는 작가가 만든 돌조각 작품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조각이죠. 예. 가만히 보면 이쪽 면들은 많이 다듬었고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아주 그 거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김종영이라는 조각가가 가장 자기 예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는 뭐였냐면요. 예. 재료, 돌이든 나무든 쇠든 재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재료의 본성. 재료는 내가 뭘 표현하기 위해서 함부로 다뤄도 될 무슨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예. 재료는 자연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평등해요. 이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돌은 나하고 평등해요. 내가 인간이라고 돌보다 꼭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돌과 나는 평등합니다. 예. 그래서 돌을 다 완벽하게 다듬어서 그것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든지 동물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형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이 나에 의해서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처럼 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이 자기 성질을 드러낼 수 있게 조각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생명체도 아닌데 생명체는 아니지만 돌에게도 고유의 본성이 있고 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돌마다 다 자기의 역사가 있고 자기 특징이 있어요. 대리석 다룰 때는 대리석대로, 화강암은 화강암대로, 화강암도 이쪽 화강암이냐 저쪽 화강암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걔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깎아보고 이런 식으로 형태도 해보고 다듬어도 보고 내가 정으로 때리면 돌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하는 힘을 막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조각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나무로 만들 때는 나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예, 윤영근이라는 작가의 추상화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동양화는 아니에요. 유화로 그린 거예요. 유화. 예. 유화를 굉장히 동양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유화 캔버스 천, 예. 캔버스 천에다 보통 유화 그릴 때는요, 제소나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예. 하얗게 바르고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천에다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르게 되면은 물감을 발랐을 때 특히 수성 물감이나 아니면 유성 물감이라도 기름을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들어서 바르게 되면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이 천으로 이 물감이 다 스며들게 되죠. 예. 그래서 스며들게 만든 겁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색깔 칠할 때 이 바탕 위에다가 무언가를 바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스며들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도 그렇고요. 한지에 그려도 그렇고요. 비단천에, 그러니까 옛날에 중요한 두
재료는 비단천, 한지, 이게 이제 그림 그리는 바탕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림 그리게 되면 먹이든 물감이든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예, 스며들어요. 유화 같은 경우는 스며드는 게 아니라 발리는 거죠. 예, 발리지만 한국 그림은 스며듭니다. 그래서 유화 재료를 이용해서 그렸지만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염색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염색은 스며드는 거죠. 예, 천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 번트 엄버하고 울트라마린 블루하고 이 두 가지 색깔을 발라서 그게 스며들면서 올로 스며들어 갑니다. 근데 이거는 화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발랐을 때 얼마나 어느 쪽으로 이게 스며들어 갈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가 시도한 부분도 있죠. 내가 시도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감과 이 천이 자기들 나름의 고유의 성질과 자기 나름의 고유의 특징으로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의 개성과 재료의 개성이 만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추상화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우환이라는 작가의 광계항이라는 작품이에요.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인데 이 작가의 이 조각 작품 보면은 쇠판이 있고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요, 작가가 다듬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하천 같은 데 다녀서 돌을 찾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쇠판은 공장에서, 제철 공장에서 만든 쇠판이죠. 예. 그래서 아주 판판하게 다듬어져 있는 쇠판이에요. 둘을 같이 놓는데 그 작가에게서는 이 돌은 자연의 상징입니다. 쇠판은 문명의 상징이에요. 예. 이 철도 자연 속에 있는 재료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쇠판이 되기 위해서는 문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둘의 관계. 예. 어떤 문명과 자연의 관계.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요,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관계, 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문명이 자연을 압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강익중이라는 작가는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 작가고요. 세계 여러 곳에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특별상을 받기도 했던 작가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아니고 백남준이라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만든 비디오 탑입니다. 그 주위로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미술관인데 램프코라고 해서 이 나선형 계단이 있고요. 이 나선형 계단의 길이는 총 200m 정도 됩니다. 쭉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벽 높이는 한 4, 5m 되기 때문에 이 4, 5m 곱하기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런 작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3인치, 3인치예요. 7.5cm, 한 7.5cm 정도 되는 거.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림 중심으로 해서 6만 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이거 보면 약간 소름이 끼쳐요. 사람이 저걸 다 그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가가 다 그린 거예요. 이 작가가 여기 6만 점 설치할 때 뉴욕의 작업실에는 7만 점이 더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세계 여기저기 이제 작품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은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뭘 그렸는지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보면 이제 뭘 그렸는지가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을 설령 내가 이거 다 돌아가서 봤다고 하더라도요,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어찌 보면 이 화가는 자기 그림을 제대로 다 안 보여주는 화가예요. 아무리 가서 봐도. 그리고 똑같은 그림 보고도 또 다른 전시에 그거 출품해도요, 가서 보다 보면 옛날에 안 본 그림이 보이고 그래요. 분명히 봤는데도 내가 기억을 못 하거나 본 기억이 없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이제 삼라만상이라는 타이틀의 그림인데, 삼라만상은 결국 전체죠. 모든 거. 그 모든 게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하나. 다 어우러져서 제각각의 조화와 빛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이 작가는 이런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자라고 하는 작가의 바늘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가 처음에는 도쿄하고 상하이, 뉴욕, 런던에서 이 비디오 퍼포먼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뭐 세계 여러 곳, 뭐 차드도 가고, 네팔도 가고, 쿠바도 가고, 여러 나라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한국 여성 작가가요, 가만히 길거리에 서 있어요. 가만히, 대로에, 정중앙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여기 지금 군인도 지나가죠?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딱 중앙에 서 있으니까 자전거도 오다가 피해 가야 되고 사람들이 오다가 피해 가야 돼요. 근데 낯선 동양 여인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 저 사람 뭐 하는가 궁금하죠. 근데 보면 뒤에는 카메라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 뒤에 카메라가 여인을 계속 찍고 있고 사람들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아까 천의무봉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뭐냐면은 이 여인이 서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바늘이라는 거예요. 바늘. 그래서 바늘 여인입니다. 바늘에는 실이 있겠죠. 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삶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바늘이 되어서 그 찢어진 관계들을 다 꿰매고 싶다는 거예요. 예. 분쟁이 있는 곳도 있죠.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죠. 사람들마다 미움도 있죠. 예. 그것을 옛날 조각보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남은 거 짜투리들 찢어진 거 다 모아서 꿰매듯이 예. 꿰매듯이 다 이렇게 꿰매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술의 역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고 마음을 이어주고 꿰매주고 하는 것이라는 거. 어떤 전체를 만든다는 거. 예, 그것이 이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이런 주제의식도 전통적인 한국 미술, 미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수업 중에 한국 미학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 미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인들은 어떤 그런 조각적인 미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이 퇴색되진 않았는지, 또 그런 자연스러운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어떤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옛날에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잃어버렸다. 일제시대 겪고 또 한국전쟁 겪고 그러는 와중에서 또 뒤늦게 근대화를 해야 했고 또 민주주의도 정착시켜야 했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서두르면서 해오다 보니까 일단 다른 나라들이 성취한 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미학, 문화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고 심지어는 우리 전통 것이라면 일단 무조건 폄하하고 배척하고 달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인위적인 미를 더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형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성형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한국의 소중한 것을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고쳐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 우리 문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해,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 색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예. 그 한국 미술에 대해서 약간 오방색, 청황, 오방색, 예, 황, 예. 전태흑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색깔마다 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어요. 혹시 서양 미술에 대해서 그런 거 색깔이 있어요? 서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지역의 어떤 문화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색깔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또는 이를테면은 이제 퍼플색 같은 경우는 왕 또는 어떤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 이런 식으로 색채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 안에 사회 이념을 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동양의 오방색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강한 이념적인 어떤 바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색채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추구했던 부분은 색채 자체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다면 빨간색과 어떤 색깔들이 잘 어울리겠느냐. 예. 그리고 빨간색과 어떤 색깔들이 어울릴 때 좀 따뜻한 느낌이 나겠느냐. 또 어떤 색깔들과 어울릴 때 보다 시원한 느낌이 나겠느냐. 그리고 빨간 색깔의 반대 색깔은 뭐냐. 예, 이런 식으로 그 색채를 갖다가 색채 자체에만 집중해서 색채 자체의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구별하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발달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색깔은 말씀하신 대로 오방색에 기초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와서 한국의 전통 색깔 보다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색동옷에서도 오방색 그대로 넣거든요.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깜장색이 띠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어울리는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색채 자체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떤 내재적인 법칙에 따른 그런 조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색을 이상하게 쓸까? 음악으로 치면 꼭 불협화음 같은, 예. 색채 배색이 저거 불협화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색채 자체의 조화, 색채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규칙이나 법칙에 따른 조화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색채가 담고 있는 그 이념, 그리고 그것의 조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에 따른 거고요. 예. 그래서 이 5가지의 조화, 서로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방 색깔들이 다 어우러지게, 예를 들어서 옷이 너무 붉은색에 가깝다 그러면은 복주머니나 어떤 장식을 찰 때 그것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다른 색깔, 푸른 색깔이라든지 흰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방색이 가급적이면 다 드러나도록 하려고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벽사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쁜 기운들이 올 때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간장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장 담가 놓고 그 붉은 고추 같은 것을 이제 새끼줄에 깨에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하는 거는 그 나쁜 기운이 못 오게 하려는 거거든요. 예, 붉은 고추를 넣는 건 붉은 색깔로 나쁜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색의 어떤 조화를 쓰다 보니까, 또 신부가 왜 시집갈 때 연지곤지 바르잖아요. 이것도 좋은 날, 혼례날 나쁜 기운을 막겠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예, 나쁜 기운이, 그러니까 신부한테 뭐 단순히 이쁘게 해주겠다고 빨간 거 찍는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이 신부한테 못 오게 하려고 찍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색깔들을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색채 자체의 내재적인 어떤 그 규칙에 따른 조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색깔들 보다 보면, 서양의 어떤 색깔에 익숙한 시각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불협화음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념색으로 써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그래서 한국의 현대 간판들도 보다 보면은요, 워낙 그런 오방색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간판들도 너무 원색적이에요. 이제 보면은, 아니 저기서 다양한 중간색들, 파스텔조의 색들도 쓸 수 있는데 왜 간판이 저렇게 빨갈까? 왜 저렇게 파랄까? 너무 노이지하다 그러죠. 너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오방색에 기초해서 색을 쏘다 보니까 굉장히 원색적인 색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현대화하고 서구화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방색을 기초로 하되 굉장히 그것을 좀 조화롭게 쓰는 방법을, 그러니까 절충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네. 한국 미술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고, 그때 한국 미술 비애의 미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예, 야나기 무네요시. 네, 선생님께서 이거 비애의 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정서 한이라는 것이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해서
야나기 무네요시 일본인 그 야나기 무네요시 이전에도 연구는 그러니까 화론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다 화론들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이론화하는 작업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인 시각으로 그 이제 학문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볼 때 이제 그 서양식의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한국 사람들이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비애의 미, 이런 이제 한국인의 미술품 속에는 어떤 슬픔, 어떤 한 이런 게 어려 있다. 그래서 어떤 저교의 미, 어떤 쓸쓸하고 그 가라앉은 이런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어떤 한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슬픔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한국의 어떤 조형 예술품 속에 그런 슬픔과 한의 미학, 비애의 미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많은 시각은 한국의 미의 어떤 근본은 비애의 미나 한의 미라기보다는 어떤 그 신명,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미의 본질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의 미술에도 슬픔의 미는 다 있겠죠. 어떤 애조라든지 비애의 미라든지 이런 건 다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해악이라든지 신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cture, and I have some questions pertaining your lecture. First, I want to talk about the kind of paintings that are basically on the wall, like wall inscriptions, where most basically focused on history. And I wanted to know because I went to Guangwanu and the street, the lake there, and there was this particular bridge that had the procession of the Queen's 60th birthday. It had the inscription on the wall and how the tomb of the king was visited by the sun. Like this kind of inscriptions, like when people come, like foreigners come to a country, it helps them understand the history of that country. Like I want to know why Korea right now is not fully involved in such artworks. And again, like an artist,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 work every time for someone to be able to understand it, like a lame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anything about art. So what do you think makes artist's work easily recognizable by people and understood by people, and how can they always bring out this component? And lastly, the mind of an artist, when an artist wants to bring out something very dark, like the dark side of the society, how can the artist prepare his mind or her mind to be in that state to fully express what they want to express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at dark work? Thank you. 예, 그 첫 번째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그 그림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 광화문에 있는 그 그림은 옛 그림을 갖다가 그 벽에다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재현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의궤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왕이 행차하고 뭐 이런 내용의 그림은 의궤에 있는 그림인데 그것을 벽화로 그린 적은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벽화로 그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문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거리에서 느낄 수 있게 그 그림을 확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의 벽화 같은 그림을 한국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병풍 형태로 큰 그림을 만든다든지 또는 탱화라 그래서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큰 걸개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걸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그리긴 했어도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보는 그런 프레스코화 같은 그런 벽화들은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벽화는 한국 미술 전통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사회 어두움과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예술가가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술이 사회적인 이슈도 분명히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특히 정치적인 격변기 같은 경우에 어떤 집단의 편에 서서 그 집단의 가치와 이념을 옹호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고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바탕을 둔 미술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작품하는 경우 예술가들이 참 드물고요. 그보다는 예술가가 경험한 그 사회 자체의 모순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게 되는데, 작가마다 그 방법은 다양하고 또 작가가 소통하고자 하는 관객에 따라서 작가는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은 시각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시각 언어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 언어에 관객이 얼마나 익숙한가, 그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객이 그에 익숙하지 않다면 관객은 그림을 읽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보다 쉽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요소들을 갖다가 그림에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다 보면 메시지는 잘 전해질 수 있는데 예술성은 상대적으로, 시각예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에 기반한 예술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술가들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슈보다는 좀 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미묘한 뉘앙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그 본질에 다가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미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서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관계 이런 걸 되게 중시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강요를 시키고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인디펜던스 쪽으로 저는 많이 가고 있다고, 이제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방향이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미술 작품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미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먼 훗날에는 그런 것도 이제 한국적인 그런 관계나 생수와 같은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 주셨는데요. 결국 문화는 변하죠. 저는 문화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급격히 변하지는 않지만 변해가는 게 문화고,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거기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도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또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정치사회 변화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보다 민주화해 나가고 또 정치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민주화되어 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는 아직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 근데 관계도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에게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그걸 따라가고 그러면 악습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는 발전하거나 개선이 될 수가 없고, 물론 관계를 중시한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무조건 지위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위 낮은 사람이 따른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선비들 보면 목숨을 걸고 임금 앞에서 기탄 없이 자기 생각들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계에 있는 선비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국 문화의 전통인데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 앞에서도 그건 절대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발달해 왔고, 그 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서구적 휴머니즘, 이런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한 서구적 민주주의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흡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바탕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나 이런 어떤 좋은 전통들을 어떻게 잘 살려서 사회 안에서 재생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구화하고 현대하면서 민주화하면서 우리 발달시켜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옛 좋은 전통이 너무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되살려야 되는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러나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거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서울에 있는 미술관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그래서 한국의 미술 작품을 보면 중국의 그림이랑 비슷한 점이 더 많지만 근데 차이인 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국하고 한국에는 호랑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호랑이 그림이 보통 되게 위험하고 흉하는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미술 작품을 보면 호랑이 그림이 항상 되게 우습게 이미지를 나타나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용맹과 기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용맹스럽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옛날 여기 이제 인왕산 호랑이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용맹과 기상을 상징하고 또 벽사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호랑이 그림이 많이 그려졌고, 특히 민화에 알려진 화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민화에 많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So I want to go to the statement, like when you were giving your lecture, you said Korean art is basically focused on nature, which is beautiful, and it accepts everything the way it is, doesn't look for perf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at Korean artwork is also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we think of what others are, always thinking and their emotions and stuff. So now I think I'm having some kind of controversy over here, because if you look at culture, being that it's art, which is part of culture, which is the way of life of people, and the fact that Koreans, basically, when you interact with most of them, especially those from the older Koreans, there is lots of tension and pressure and trying to, be the perfect person for the other person to understand. And the way that you don't speak directly when you want to express stuff, you have to go the whole way around, and just to make sure the other person does not. It's like there is no freedom, there is no being you. So I don't know. The controversy
controversy between the artwork is depicting something else and the way of life of the people is depicting something else. And how can we marry those two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술이 보여주는 그런 조화와 달리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억압적인 그런 양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관계를 중시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누구 하나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면 안 되고,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질서의 중심으로서 권위가 중시되고, 그렇게 되면 권위를 대변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조직의 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의견이나 의사가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의 장이라든지 또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모든 그 부분들을 모든 또 개인들을 다 아우르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어떤 그 조직에서 장 자체가 아주 불합리한 사고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게 되면 조직 자체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진짜 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조시대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왕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였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전제적인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전제적인 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그 왕이 전제적인 군주로 왕이 전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충고하다가 끝내 왕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반정이라 그래서 왕을 내쫓아 버립니다. 네, 쫓아버리고 다시 왕정을 갖다가 새롭게 안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권위를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한국에서 꽤 발달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좀 그렇게 좀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겪고 한국전쟁 겪고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의 좀 부정적인 측면하고 그런 문화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말고 부정적인 측면하고 또 이 빨리 근대화를 하면서 받아들인 또 서구화하면서 받아들인 부정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이런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옛날로 돌아가면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강요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예일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은 그런 강압적인 권위를 강제하다 보니까 한동안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별이 심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그때부터 남녀 차별이 심했으니까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도 남녀 차별 심한 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아들하고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근대화 과정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시대 경험하고 한국전쟁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그런 어떤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이지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 드라이브 이 1년이 저 한 세기가 네, 한국 사람들을 보다 권위적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효율성 높이고 뭐 하려다 보니까 또 군사 문화 이런 게 그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그 집권한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그런 군사 정권은 빨리 한국을 근대화 시키려다 보니까 군대식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어서 굉장히 윗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명령에 불복하면 굉장히 배척당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지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꼭 그렇게 권위로 다 억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쉬운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후보에 특히 뭐 친구가 결혼했을 때 뭐 축하 봉투는 꼭 하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문화 중에 하얀색은 절대 나쁜 의미 있어요. 예를 들면 너가 가면은 그 하얀 봉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 하얀색과 이런 색깔 어떤 의미 있는지 흰색은 오방색 중에 하나죠. 아까 오방색 얘기 나왔는데 그 흰색은 물질로 하면 그 오행 중에서는 금, 쇠를 나타내고요. 저 동물로 하면은 이제 호랑이고요. 서쪽 방향이고 그리고 그것은 순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금은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흰색은 순결하고 깨끗한 색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옷을 옛날에 흰 옷을 즐겨 입었고요. 그리고 봉투도 흰 봉투, 저 부조할 때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에 부조할 때도 흰 봉투하고 그리고 옛날 선비들이 살던 집 사대부들이 살던 집도 보면 벽이 흰 색깔입니다. 벽을 컬러로 안 해요, 절대로. 흰 색깔이고 그 기와는 이제 그 흑색이죠. 검정색에 가까운 쥐색에 가까운 색깔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궁궐이나 절에는 단청이 들어가서 건물이 화려하지만 일반 저 귀족들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 사대부들 살던 집들 보면은 다 흰 색깔이지 거기다가 뭐 단청을 넣는다든지 색깔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흰 색깔 그 오행 가운데 금을 나타내는 흰 색깔 그 어떤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을 중시하게 돼서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for your insightful talk. I have a question on new media art. Basically, Korean art is predominantly focused on traditional art forms that are based on aesthetics and values. So, when it comes to new media art, Korea has the famous artist Baek Nam-jun as the video art founder. So how does the Korean society actually view this kind of new art forms? Thank you. 그 한국 미술도 지금 이제 세계 미술의 한 부분이고요. 같이 흘러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 비디오 아트를 이제 선구적으로 시도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지금 다양한 그런 그 이제 예술가들이 새로운 그 뉴미디어들을 이용해서 그 예술 작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아까 보여드린 한국 전통 미학의 어떤 특징이 강한 예술가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보편적이고 굉장히 서구적인 이런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그 한국 작가들의 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지금 어떤 트렌드가 돼 있는 그런 사조라든지 흐름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지금 미술 문화의 어떤 메인스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항상 너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 가운데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작가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보시는 저런 전통의 미학을 현대화해서 되살리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점점 젊은 작가로 갈수록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주 뭐 다양한 미디어들을 써서 그런 작업하는 작가들 많습니다. 뭐 레이저를 쓴다든지 또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작업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